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지음, 박여진 옮김. 전 세계가 주목한 코넬 대학교의 인류유산 프로젝트. 만약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주면 좋을까? 찬란하게 달렸던 눈부신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숨가쁘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삶이 내게 건네주는 역경과 시련, 그리고 땀. 모든 삶이 정각에 출발하는 건 아니야. 모든 삶이 정각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지.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겠니? 불리한 패를 쥐고도 2배로 내기를 걸 수 있겠니? (1장) 8만 년의 인생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고 젊은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누구보다 첨단 기기를 빨리 습득하거나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훤히 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노인들은 병, 실패, 억압, 상실, 위험 등 갖가지 힘든 산을 넘어왔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한계보다 훨씬 더 큰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 왔다.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았고 헤아릴 수 없는 통찰력과 초월적인 지혜를 얻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넓은 길, 샛길, 막다른 길,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굽은 길을 이미 지나온 이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좋은 배우자 만나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하기, 바르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찾기, 근심 없이 멋지게 나이 들기, 후회할 일 하지 않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품고 생의 마지막 순간 맞이하기, 하나같이 알찬 인생을 위해 삶의 과제나 목표로 삼을 만한 항목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목이 눈에 들어와 이 책을 고른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마 한 번쯤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제시해주는 지침서다. 나는 독자들에게 과연 누가 우리에게 그런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부터 먼저 말하고 싶다. 읽다 보면 알겠지만 이 책은 절대 어디선가 들었거나 읽었을 법한 내용이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잊힌 지혜의 정수들을 바탕으로 한 책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삶의 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인간관계, 재정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삶의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TV나 라디오 등 각종 대중매체의 전문가 상담 코너나 강연에 귀를 기울인다. 도움이 될 만한 칼럼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 웹사이트에 상담도 한다. 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덕분에 오늘날 서점마다 자기 개발서가 넘쳐나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사들이느라 쓰는 돈도 만만치 않다. 결국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만큼이나 그 길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해답들도 넘쳐나는 셈이다. 그런데도 뭔가 허전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전문가들이 이토록 많은데 어째서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을 호소하는 것일까? 잔칫집 음식처럼 온갖 조언들이 넘쳐나는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해답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 철학가나 심리학자, 영적 지도자들은 삶의 답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먼저 불만의 근원에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현대인들은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도 늘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 인사의 책을 읽고 불필요한 것을 살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혹은 살아가는 내내 건강, 아이들, 결혼, 직업 등 온갖 걱정거리로 골머리를 썩는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현실의 기반을 현실에 기반을 둔 조언, 세월의 시련을 견뎌낸 조언, 잘 사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6년 전 50세가 되던 해 나는 몹시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50세가 되면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5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한쪽 발은 여전히 결혼, 직장, 양육, 미래를 위한 야심찬 계획에 디디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가올 일의 두려움의 냄새를 맡는다. 아이들은 자라서 집을 떠나겠지. 어쩌면 부모님 중 한 분 혹은 두 분 다 돌아가실 텐데 건강하던 몸도 이제 쇠약해질 거야.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제부터 살아야 할 시간보다 되돌아볼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사랑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23살의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줄지도 모른다. 나도 다 겪었어. 괜찮아. 나아질 거야. 사소한 일로 치고받고 싸우는 젊은이들을 보며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저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인생에는 완벽한 성공도 절망뿐인 실패도 없다. 나이를 먹다 보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더 넓은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분별력, 즉 폭넓은 시각으로 사리분별을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점차 타인에게 관대해지고 좀 더 느긋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현재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바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됐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해답을 알려주는 전문가, 즉 인생의 현자는 아닐까? 그들의 지혜를 빌리면 삶을 좀 더 훌륭하게 꾸려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고 말하자니 조금 부끄럽다. 나는 명색이 노인을 연구하는 노인학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30년 이상 노인 세대와 관련해 많은 연구를 했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부모를 부양하며 생기는 스트레스, 만성적 통증과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방법, 요양원의 간병체계 개선하기 같은 글을 쓰기도 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노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 방법, 엄정하게 선별한 사례, 검증된 수단 등을 이용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다. 수십 년 동안 노인 문제를 연구해왔지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노인들이 해줄 말이 더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나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었고 5년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시작했다. 일종의 전환점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통해 삶을 위한 30가지 해답을 찾게 되었다. 연구 중에는 요양원을 자주 찾았다. 요양원이 지구상에서 가장 즐거운 장소가 아님은 분명했다. 물론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노인을 잘 돌본다. 그럼에도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사람을 절망케 하는 요양원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거기로 들어가는 길은 일방통행이다. 거의 예외 없이 출구는 죽음뿐임을 입주자도 직원들도 잘 알고 있다.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모두 병들고 쇠약한 이들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자신을 돌볼 능력은 물론 심지어 기억, 자아감마저 상실한 경우도 종종 있다. 어느 날 나와 대화를 나누던 간호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잠깐 시간 내실 수 있나요? 준 드레스콜 할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재미있는 노인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분이에요. 준을 만난 곳은 요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인실이었다. 준은 창가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을 돌려 간호사를 맞았다. 비쩍 마른 준의 얼굴을 보드라운 백발이 후광처럼 감싸고 있었다. 핏기 없이 창백한 피부를 보니 나이가 아주 많은 듯했다. 간호사는 준이 양로원에서 생활하며 전인적 치료를 받는 중이고 아주 개인적인 것을 비롯해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귀띔해 주었다.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 가까이 가셔야 선생님이 보일 거예요. 아흔이 다 된 쇠약한 준의 신체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 중이었다. 오늘은 어떠세요? 간호사는 지극히 일상적인 인사를 건넸다. 아주 좋아. 준의 대답을 듣고는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다. 준은 놀랄 만큼 팔팔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까지는 좋아. 목욕도 했고 점심밥도 맛있었거든. 이제 내가 챙겨보는 프로그램 보려고. 준은 대답을 하자마자 숨도 돌리지 않고 간호사에게 아기의 안부를 물었다. 간호사의 아기는 2년 동안 집에서 투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기의 안부를 확인한 후 준은 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준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버거운 육체를 이끌고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준의 활기찬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생각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채 불쑥 준에게 물었다. 그녀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 젊은 시절 나는 판잣집에서 살았어. 더러운 마루에 욕실도 없었지. 아이들은 6명이나 있었고 남편은 몸이 불편해 직장에도 못 나갔어. 나는 매일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어.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경제 대공황이 닥친 거야. 그것도 고스란히 겪었지.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더군. 그런데 지금 여긴 얼마나 좋아. 지붕도 있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여주고 날 돌봐주는 친절한 양반들이 있으니 말이야. 여기선 할 일도 많아.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에 해가 빛나고 있어. 난 아직 살아있잖아. 귀도 잘 들리고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눈도 쓸만하고. 주는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나를 불렀다. 이보게 젊은이. 내 나이에 젊은이로 불렸다는 것이 내심 기분이 좋았는데 이젠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사실도 그다지 쑥스럽지 않다. 자네도 알겠지만 희망은 지금 이곳에서 자네가 만드는 거야. 불행할 게 뭐 있어? 여기 사람들은 늘 불평만 해. 하지만 난 불평하지 않아. 오늘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네. 주는 마지막 말을 반복했다. 마치 내가 그 말에 담긴 지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오늘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고 나서 주는 즐겨보는 시사 프로그램이 곧 시작된다고 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사는 게 좋아. 요양원을 방문한 이후 내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생의 끝자락에서 육체의 괴로운 병들을 잔뜩 짊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모습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찾아 나섰다. 세상을 여행하거나 치료사들을 찾아다니거나 심오한 종교 수행 같은 평범한 방법은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길은 세상을 더 오래 산 이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으니까. 나는 노인들의 지혜가 우리 삶에 놓인 고비들을 넘는데 특별한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노인들은 경험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지나온 이들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은 이들이다. 명확한 해답이 보이는 듯 했다. 더 많은 노인들을 만나면 어떨까? 그들에게서 보편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하고 풍부한 연륜과 삶에서 얻은 해답을 기꺼이 타인과 나누려고 하는 노인들은 지혜의 원천이다. 설령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해도 노인들의 지혜가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삶의 주요 문제들을 극복하고 역경 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방법과 확신을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들의 삶이 곧 답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있다. 바로 노인 세대다. 1차 세계대전에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병사 중 마지막 남은 노병이 죽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이제 80대다.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 당시 가장 어렸던 아이들도 어느덧 여든 줄에 접어들었다. 이 세대들이 죽고 나면 그들의 경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삶의 답은 어디에서 얻을 것이며 위기에 빠진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생존과 번영의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이 책에 등장하는 인터뷰 내용들이 보여주듯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험의 보고다. 그러나 그들 생명의 빛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 이 책을 펴내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절박함이 있다. 나는 노인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행복에 이르는 법, 삶을 살아가는 법을 정리하고 보존하고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나는 노인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노인들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다. 바로 인생의 현자다. 왜 노인들이 인생의 현자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 사람들에게는 없는 지혜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고 젊은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첨단기기 작동법을 누구보다 빨리 습득하거나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동 인출기를 더 편안하게 여기거나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삶의 경험만큼은 어마어마하다. 기나긴 인생의 대부분을 산 그들은 삶에 있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히 판단한다. 이 책에 실린 그들의 경험적 지식이 바로 이 사실을 입증해준다.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보다 삶에 대해 더 깊이, 더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 인생의 현자들로부터 조언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경험을 했다. 병, 실패, 억압, 상실, 위험 등 갖가지 힘든 산을 넘어왔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단계보다 훨씬 더 큰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왔다.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았고 헤아릴 수 없는 통찰력과 초월적인 지혜를 얻었다. 노인들,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았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상처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이들도 있고 저항운동을 하며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겨온 이들도 있다. 그들 대부분은 지독한 상실의 시대에서 자란 탓에 부나 물질에 대한 태도도 우리와 다르다. 가혹한 어려움을 겪으며 유년 시절을 보낸 이들도 있고 전쟁의 참상과 가난을 직접 겪은 이들도 많다. 반면에 이들에게는 물과 공기가 더 맑았던 시절, 사람들이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던 시절,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시절에 대한 기억도 있다. 그들은 다른 시대에서 겪은 경험을 현대인들이 처한 문제에 적용하면서 필요한 시각을 선택한다. 그들만이 지닌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 덕분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노인들을 인생의 현자라고 부른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말하겠다. 경험에서 우러난 이들의 독창적인 관점은 좋은 삶에 대한 현대사회의 진부하고 틀에 박힌 지침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틀에 박힌 지침이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삶에 대한 일정한 상을 규정해 놓고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삶의 기술들을 제시한다. 그런데 노인들의 조언은 현대의 틀에 박힌 지침을 뒤집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해법은 단순한 범주화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들의 통찰력은 때론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노인들은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거부한다. 때론 보수적이기도 하다. 결혼이란 평생의 서약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때문에 이들의 관점이 오늘날 보편적 가치로 통용되는 것들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대하는 태도나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날의 일반론과는 분명 다른 부분이 있다. 그들의 지혜는 현 세대의 틀에 박힌 세계관에 도전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대 사회의 관습에 문제의식을 품고 행복에 대한 답을 조금 다르게 내릴 수 있다. 나는 이렇듯 축적된 노인들의 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훌륭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썼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000명이 넘는 노인들로부터 정보를 얻었고, 그것을 정리하고 분류해 이 책을 쓰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기관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도움과 지지를 받으며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중한 시간과 생각을 나누어 준 사람들, 즉 인생의 현자들이다. 이 책을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 그들에게는 어떠한 보답도 부족하리라 생각한다. 그들이 알려준 삶의 해답이 그들의 뜻대로 이 책에 잘 옮겨졌기만을 바랄 뿐이다. 인생의 현자들에게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독자들이 1000명이 넘는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주는 육성을 그대로 듣고 그분들의 조언을 직접 판단하고 교훈을 얻기 바란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고스란히 인용했다. 독자들은 그 생생한 육성을 통해 삶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도는 독자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새롭게 보여주고 더 행복한 삶을 향한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을 만나다. 나는 현자들의 소중한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질적인 연구라고 부른다.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 설명한 다음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 중 하나는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 다른 하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삶의 조언은 어떤 것입니까? 였다. 정말 놀랍고 기쁘게도 수백 통의 답신이 전국에서 왔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웹사이트에는 더 많은 노인들이 답변해 주었다. 다음 과정으로 65세 이상의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응답자를 무작위로 골라 훈련받은 인터뷰 전문가들이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먼저 삶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다음으로 결혼, 직업, 육아, 건강, 종교, 영적인 것 등 특정 범주를 제시하고 각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원칙 등에 대해서 물었다. 또한 살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된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려달라고 청했다. 이 밖에도 삶을 이끈 원칙과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그림을 얻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이 있는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65세 이상의 현자들이 현명하다고 추천한 사람들로 나는 그들에게 삶의 가치관에 대해 상세히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살면서 특별한 교훈을 얻게 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었다. 그리하여 모두 앞에 1000명이 넘는 현자들에게서 삶의 해답을 들었고 그 내용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구구절절 들려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난 현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에 관한 조언들이 다 들어있다. 나는 그것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리한 다음 핵심적인 가치들만 걸러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6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이어지는 각 장에서는 각 주제별로 그 내용을 소개한다. 처음으로 만날 주제는 결혼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관해 조언을 들려준 이들 대부분은 30년에서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 그들의 결혼 횟수를 합하면 3만 년이 넘는다. 이 세상 그 어떤 전문가의 조언도 이들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 주제는 좋아하는 일을 찾고 성취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특정한 직업이나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에 단순 노동자부터 시인 혹은 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조언을 이 장에서 들을 수 있다. 모두 앞에 3,0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키운 육아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다. 그 중에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실패한 경험도 있다. 어떤 것이든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다. 이 주제에 관한 한 우리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보다 더 생생한 해답을 들려줄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 깊이 고민한 주제이기에 그 조언 역시 울림이 크다. 다음 주제인 살아가면서 정말 후회할 일들을 피하는 법 또한 삶의 마지막 고갯마루에 서 있는 이들의 경험적 조언이 빛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의 주제들보다 좀 더 큰 범주의 조언을 담았다. 피할 수 없는 상실이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가가 그것이다. 이는 삶의 근간이 될 철학적인 범주의 주제로 자칫 추상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인생의 형제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그 해답을 손에 잡힐 듯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삶을 위한 30가지 해답이 담긴 지도를 만들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이미 거쳐본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고스란히 축적된 이 지도를 능가할 것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들의 조언은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될 넓은 길, 샛길, 막다른 길,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게 굽은 길에 이정표를 세워준다. 또한 돌불이나 웅덩이 피하는 법,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돌아가는 법까지도 생생하게 알려준다. 이 책에는 유명인사, 인기 강사, TV에서 설교하는 사람, 20대 풋내기 비평가, 돈 받고 연설하는 연사는 없다. 대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오래 산 이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내가 그러했듯이. 2장 아름다운 동행 잘 맞는 짝과 살아가는 법 루스엠 84세 조가 새해 파티를 열었고 난 친구 사라와 함께 조의 파티에 갔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자정이 가까워지자 조가 내 옆자리에 앉은 거야. 새해를 시작하는 자정에는 모두가 키스를 하잖아. 12시가 되자 조가 나를 안더니 키스를 했어. 그날 밤 나는 사라와 함께 집에 가면서 말했지. 조와 결혼할래. 우린 사귀기 시작했고 마침내 결혼해 52년을 함께 했어. 그리고 조가 먼저 떠났지. 그 사람이 간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네. 그래, 조는 내 평생의 사랑이야. 진정한 사랑. 우린 싸우지도 않았어. 서로 미친 듯이 사랑했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린 정말 멋진 한 쌍이었어.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역설이다. 결혼은 가혹한 습관이고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0년 동안 결혼 비율은 줄어들었고 결혼 연령도 늦어졌다. 그런가 하면 결혼한 부부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혼율은 증가했다. 아주 오랫동안 남편, 아내,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가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삶의 안위와 행복의 근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깟 서류적 절차가 그토록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결혼에 앞서 동거를 하고 이와 함께 미혼모도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이런 현상과는 상반된 면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당연한 것, 나아가 이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미국의 고등학교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 미만의 학생들만이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90% 이상의 학생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다. 비록 과거에 비하면 결혼 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결혼은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결혼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가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인간에게 이롭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함께한다. 주목받는 역사가 스테파니 쿤츠는 결혼의 역사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오늘날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는 커플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경기 후퇴나 심리적 우울증에도 더 잘 견딘다. 결혼한 사람들은 수입이 늘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데 만족한다. 결혼을 가리켜 경험에서 우러나온 희망의 승리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75%에 이르고 이들이 재혼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대부분 이혼 후 4년 이내라는 사실은 결혼에 특별한 장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고 결혼에서 얻는 다양한 이득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도 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부풀었던 즐거움이 이내 시들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선 부부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의 상처를 딛고 새로 시작하는 이들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이들은 결혼이 파탄에 이르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일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갈망한다. 그러나 만남이나 사랑의 형태는 변한다.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엿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연애 초반의 서툼과 유치한 장난들,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느끼는 흥분 등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연애 형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을 통한 만남, 독신남녀 전용 술집, 신혼이혼, 성급한 성관계 등에 익숙하다. 설사 이런 차이가 있을지라도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은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나는 결혼 생활에 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5가지로 나누었다. 이 장에서는 결혼과 배우자 찾기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인생의 현자들 가운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커플이 적지 않다. 어떤 이들에게는 동거가 결혼과 맞먹는 삶의 중심축일지도 모른다. 또한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많다. 따라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단어는 각자 자신이 처한 관계를 위한 충고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즉, 결혼에 대한 조언은 결혼과 동거 모두에 해당한다.